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마을 한의원 원장 이성아입니다. 오늘은 노년기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의 이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년기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진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는 갓 태어난 아기죠. 그리고 B는 사춘기를 지난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 초입에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네요. 그리고 C는 장년기,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인데요. 여기에서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노년기에는 피부에 주름이 늘어나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화란 무엇일까요? 늙는다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일정 기간 성장한 후 나이가 들면서 점차 신체적, 인지적으로 쇠퇴하여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노화라고 합니다. 노화는 1차적 노화, 2차적 노화, 3차적 노화 세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1차적 노화는 정상적인 노화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아무도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성인 중기 이후에, 즉 40대 이후에 흰머리가 생기고 시각과 청각 등의 감각이 둔화되고, 그래서 없던 노안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노화가 증가될수록 보청기를 끼지 않던 사람들이 보청기를 끼거나 하는 청각의 감각이 둔화되기도 하죠. 그리고 신체적인 특징에서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등이 휘거나 신장이 줄어들고,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가 감소하는 등의 기능까지 점차 쇠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건강, 성격, 사회적 환경에 따라 개인 차이가 있는데요. 노년기를 세분하면 초록이, 노화기, 노쇠기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차가 크고 기능이나 기관의 감퇴는 반드시 일정하지 않으므로 분명하게 연령적으로 구분하기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80대 노인이 바늘귀에 실을 꿰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40대가 돼서도 40대 초반에서도 노안이 와서 앞에 있는 글씨가 돋보기 없이 보기 불가능한 그런 개인차가 많은 것이 또 노화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45세에서 50세부터 향로, 노화로 향하는 과정이 시작되므로 45세에서 55세를 초록이라고 하고, 65세에서 75세를 노쇠기의 문턱으로 보며 그 사이를 노화기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노화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이 늦어지고 신체 기능에 쇠퇴하는 내리막길의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죠. 요즘에 스마트폰은 전화 기능, 소통하는 카톡 같은 소통하는 기능도 있지만 물건을 주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돈을 송금하거나 돈을 송금받거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직접 가서 돈을 송금하거나 찾을 수 있는 은행 창구가 많았다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의 이용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노인들은 돈을 송금하거나 찾을 때 은행 창구가 줄어들어서 예전보다 더 힘들게 돈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음식점에 가도 인건비가 비싸서 무인 음식점이 있어서 그 음식을 시킬 때 직접 키오스크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새로 재교육받지 않으면 적응이 힘든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동양에서의 노화는 성숙이자 완성의 과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실제로 노년기에는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자신에게 진실로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공자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인생관이 확립되었고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고 60살에 귀로 들으면 그대로 이해되었고 70살에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 말은 70살에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도 욕구를 자제하지 않아도 저절로 법도를 넘지 않고 덕을 행하는 그런 성숙의 과정에 다다랐다는 말이죠. 좀 전에 노아에도 개인차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65년생 동갑 연예인 4분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왼쪽 위의 사진은 가수인 늪을 부른 조관우 씨고요. 오른쪽은 이승환, 왼쪽은 가수 김태원 씨, 오른쪽 아래는 전인화 씨인데요. 각각 같은 나이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느 사람이 가장 나이가 어려 보이나요? 제 눈에는 이승환 씨가 어려 보이는데요. 그리고 나이가 좀 많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들어 보이는 분은 조관우 씨와 김태원 씨입니다. 이렇게 피부의 노화나 새치가 난다는 등의 머리의 노화나 신체 내장 기관의 노화는 개인차가 아주 큽니다. 지금까지 노화가 미치는 외면적, 내면적, 기능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개인차가 있다는 거 설명드렸죠. 그러면 노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신체, 심리, 사회적 노화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개인의 노화는 그 사람의 생활 양식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40년 동안 피운 사람의 폐와 담배를 전혀 태어나서 한 번도 피우지 않은 사람의 폐는 당연히 노화나 그 정도가 다르겠죠. 그리고 노인은 노화 과정과 더불어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나타나며 노화의 정도에 따라 신체 기능의 저하 및 기능장애, 기능 상실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화 현상으로 생리 기능과 지적 능력이 저하되어 경제적, 사회적 활동력이 감소되고 의존성이 생기며 만성적인 건강 문제는 보다 빈번해지고 무력해집니다.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측면에서 세분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체적 측면의 노화는 장기나 기관에 따라 노화의 정도와 속도가 계속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신체적인 변화는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장 기관의 기능이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와서 만성 질환의 증상을 가지고 옵니다. 뇌를 중심으로 하여 신체 계통의 변화를 초래하는 기능 쇠퇴가 가장 기초적인 변화이며 대뇌 구조의 퇴화와 손상으로 노인성 치매나 알츠하이머 질환의 기질적인 정신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시적 측면의 노화는 대뇌와 신경계통의 기질적인 손상 없이 정신기능의 소퇴, 기억력 쇠퇴에 의한 근만성 뇌증후군, 수면장애, 편집증 등의 기능적인 정신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우울증도 노년기에는 많이 나타나죠. 체력의 감퇴와 인내력 부족, 활동성 감퇴, 정력 부족, 관심 축소를 가져오고 자기중심적이 되며 특히 감각 기능과 지각 능력의 쇠퇴는 직접 능력 감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으니 전보다는 지식 습득이나 어 운동 능력이 많이 감퇴되겠죠. 그러니까 젊을 때보다는 덜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지적 능력의 감퇴가 더 심화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 된다고 했는데요. 나이가 들면 고집이 더 세진다고 하죠. 그리고 심리적 측면의 노화를 알아보면 행동, 감각, 지각 기능, 자해에 대한 인식 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두드러진 정신 기능의 변화로는 지적 능력의 감퇴, 감각 기능의 감퇴, 감정 반응의 둔화, 인격 변화, 우울의 증가 등이 나타납니다. 말한
신체 장기의 기능이나 기질적인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노년기 질환의 특징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에는 혈관 조직의 노화와 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심장 비대와 기능 저하, 호흡기 구조 및 기능적 변화가 나타나서 고혈압,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다양한 순환계의 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구조 및 기능적인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호흡기 질환, 만성 폐색성 폐질환과 같은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노년기 신경정신질환으로는 중추신경계의 변화, 성격의 변화, 지속적인 상실 경험을 함으로써 각종 신경계 질환이나 정신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노년기에 이런 질환들 중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앓게 되는 질환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왼쪽에 슬라이드의 표를 보시면 고혈압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앓는 노년기 만성질환의 유병률인데요. 고혈압이 54.8%가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이 관절염이고요. 그 다음이 요통이나 좌골신경통, 당뇨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심장질환, 백내장 등이 나타나는데요. 노년기를 위협하는 주요 질환들을 보면 뇌졸중, 치매, 낙상,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등의 대사성 질환, 독감 등의 호흡기 질환, 우울증 등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각각의 노년기에 잘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고혈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상 가정에 가서 돌봄을 해 주실 분들이 거의 고혈압이나 당뇨나 낙상으로 인한 골절, 그리고 관절염이나 요통 등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갔을 때, 각 가정을 방문했을 때 혈압을 재거나 혈당을 재는 방법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우선 고혈압이 어떤 것이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이란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경우입니다. 고혈압은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 신부전 등 전신에 걸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이 혈압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나타나는데요. 수축기 혈압이라는 것은 심장이 한번 온몸에 피를 보낼 때 한번 꽉 짜쥐면서 수축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는 혈압이 전신에서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혈압이 14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완기 혈압, 심장이 꽉 짜준 다음에는 다시 심장에 피가 차도록 심장이 이완하게 되는데요. 그때 혈압이 90 이상일 때 둘 다 140, 90 이상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그걸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아까 봤듯이 고혈압의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 전체의 30.4%, 그러니까 만 30세 이상의 10명 중에 3명은 고혈압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고혈압을 앓고 있죠. 그리고 30, 40, 50대는 남자가 더 많고 6, 70대는 여자가 많다고 하고요. 고혈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고혈압인지 고혈압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65.9%, 치료율이 61%, 잘 조절되고 있는 환자가 43.8%, 생각보다는 자기가 고혈압이 있지만 고혈압을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확률이 35% 정도 되니까 꽤 많죠. 그리고 그 사람 중에 또 치료하는 사람이
음, 알고 있지만 치료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도 잘 조절되는 환자는 4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은 대상자를 볼 때 혈압을 재주기도 하지만 여기 오셔서 각각 서로의 혈압을 재면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겠네요. 고혈압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고혈압은 1차성 또는 본태성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원인이 아직 뚜렷하지 않지만 혈압이 높을 때 뚜렷한 원인이 없이 혈압이 높을 때는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특별한 외부 원인에 의해서 고혈압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내분비 질환이나 신장 질환, 약물이나 혈관 질환에 의해서 혈압이 높아졌을 때는 속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전체 고혈압의 90% 이상은 1차성 고혈압인데요. 이 고혈압의 요인이 되는 것은 유전적인 성향도 있고 음주, 흡연할수록 고혈압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운동 부족이나 비만한 사람일수록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고혈압 유병률이 올라갑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보통 혈압이 올라갔을 때 TV 드라마나 그런 곳에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놀라운 소식을 어 어떤 남자분한테 얘기를 하면 "아 내 뒷목." 하면서 쓰러지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죠? 고혈압의 증상은 그러나 무증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 말도 없이 사람을 죽인다 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죠.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평상시에 어 혈압을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체크해서 내 혈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게 무척 건강 관리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료 사협에 오셔서 이런 교육도 받고 그리고 서로 건강에 대한 지식도 배우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건강 관리까지 하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신 거죠. 네. 정말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했는데요. 고혈압이 높다고 해서 바로 특별한 질환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고혈압의 합병증입니다. 고혈압이 오래되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질환이 나타나는데요. 뇌졸중, 여기에서 뇌졸중은 출혈성이 될 수도 있고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의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심부전, 심근경색, 부정맥 등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신부전, 신장의 혈관이 막히면 신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심부전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눈에 고혈압성 망막증이 와서 망막 박리 같은 게 나타나면 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맥 박리증이라고 해서 대동맥에 벽이 박리가 돼 버리면 갑자기 대량 출혈이 생기면서 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몸에 있는 혈관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슬라이드 고혈압의 진단에 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의 진단은 한 번으로 내리진 않고요. 적어도 2회 이상 연속해서 쟀을 때 140에서 수축기 혈압 140 이상, 이완기 혈압 90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성인에서의 고혈압 기준에서 정상 범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상 범위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120에 80이라고. 네, 맞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20 미만,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80 미만일 때를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전 단계는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9 또는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일 때, 1단계 경도 고혈압은 160, 수축기 혈압이 160 미만, 이완기 혈압이 100 미만일 때, 그리고 2단계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일 때를 2단계 고혈압이라고 말합니다.
혈압 측정 시 주의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혈압은 활동, 기호식품 복용, 자세에 따라서 크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30분 전에는 담배나 커피는 마시지 않고 측정 전에 소변을 봐서 방광이 비어 있어야지 혈압이 어 원래보다 방광이 차 있을 경우에는 참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질 수 있어서 원래 혈압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방광을 비우고 측정 전 5 분간 등을 기대서 의자에 앉아서 안정을 합니다. 그리고 짧은 소매의 옷을 입거나 두꺼운 옷을 벗어서 혈압 측정이 용이하도록 하고요. 양팔을 재서 더 높은 쪽을 기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백이고혈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흰 옷 입은 가운을 입은 사람만 보면 긴장을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현상을 백이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측정하거나 이런 분들은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해서 고혈압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건 고혈압 약을 쓸 때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고혈압의 측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고혈압이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해야 할까요? 고혈압의 생활 지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생활 습관 교정 가이드라인은 왼쪽 슬라이드를 보시면 체중을 감량해야 돼요. 우선 비만한 경우에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고 대쉬 식사요법이라고 과일과 야채,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먹고 포화지방산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어, 즉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생선이나 저지방 우유, 그다음에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하는데 염분을 하루 6g 이하로 섭취하거나 의사와 상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운동의 기준은 매일 적어도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이나 담배는 좋지 않죠. 그래서 그 기준은 남성은 매일 2잔 이하, 여성은 1잔 이하로 음주를 제한하시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남성분이 2잔 이하니까 매일 2잔 난 마셔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을수록 혈압이 더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오른쪽 슬라이드 소금 섭취 제한. 소금 섭취를 제한하면 하루 6g 이하의 소금을 섭취하면 혈압이 5 정도 내려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 체중 1kg 감소할 때 혈압이 1 정도 내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10kg를 감량을 하면 10 정도 혈압이 내려간다고 볼 수 있죠. 꽤 많이 내려가죠. 그리고 절주를 하면 4 정도, 운동을 하면 5 정도. 근데 운동은 하루에 30에서 5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조절. 이게 가장 주요한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주요한 조절인데요.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면 10일 정도의 혈압이 낮춰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위에서 봤듯이 체중 감량 10kg와 맞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은 칼로리와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좀 줄이고 야채, 과일, 생선, 견과류, 유제품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식이요법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생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금연하시는 게 좋고 절주하시는 게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고혈압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 관리는 성인 고혈압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교감신경 항진, 그다음에 혈압 상승 등이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이완요법, 명상, 기도 등이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고혈압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여러분 OX 퀴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혈압약은 내성이 있어서 먹다가 끊을 수 없다.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혈압약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돼. 그게 한 번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혈압약은 보통 6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체내에서 머물다가 소변이나 주로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에는 몸에 혈압약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먹어줘야 되는 것이지 내성이 있어서 먹다가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X죠. 두 번째 문제. 배기고혈압은 흰옷을 입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뜻이다. 뭐라고요? 맞다고 OX. 어떤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흰옷 입은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인을 보면 긴장이 돼서 혈압이 올라간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건 X입니다. 혈압은 보통 누워서 재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거 많이 헷갈리는 문제죠. 누워서 재면 좀 편안해서 혈압이 정확하게 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혈압을 재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었죠. 어떤 자세였습니까? 우선 혈압을 재기 전에 준비 자세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한 5분 정도 안정을 취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혈압은 앉은 자세에서 팔을 심장 높이와 같은 정도로 올린 다음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는 게 가장 정확한 혈압을 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혈압은 보통 누워서 재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것은 X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당뇨병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당뇨병이란 무엇일까요? 당뇨병. 당은 달단 뜻이고요. 뇨는 소변. 그래서 예전에는 혈당 측정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소변을 동물들이 자꾸 먹으려고 하거나 벌레가 꿰서 왜 그런가 봤더니 소변에 당이 빠져나와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예전에는 음식 이나 아니면 물을 많이 먹는다고 소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당뇨병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당뇨병이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상태를 말하고 잘 조절하지 않으면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우선 정상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복 혈당이 있고 식후 2시간 혈당이 있습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이 정상이고요.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피 적혈구 안에 있는 혈색소 중에서 당화가 된 것을 측정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전 3개월 정도의 혈당 평균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화혈색소가 5.7 미만일 때 정상 범위 내라고 보고요. 당뇨병 전 단계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식후 2시간 혈당이 140에서 199,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까지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공복 혈당이 126 이상,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 당화혈색소는 6.5 이상일 때 당뇨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뇨가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하죠? 우선 당뇨병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요. 물을 자꾸 마시게 되고 허기가 져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이게 3다 증상이죠. 다음, 다식, 다뇨. 그리고 피곤함과 무력감, 체중 감소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당뇨가 많이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초반에 당뇨 초기에는 어떤 증상도 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당뇨는 몸이 안 좋을 때 재는 것이 아니고 건강할 때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은 것만큼이나 저혈당도 매우 위험한데요. 특히
혈당이 올라가고 나면 급격하게 올라간 경우에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이 혈당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에게 저혈당 증세가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혈당약을 드시는 경우에 또 저혈당 증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저혈당은 혈당이 7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를 말하고요. 대개 관련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혈당이 낮아도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혈당이 70 이상이더라도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의 초기는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고 기운이 없고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떨리고 손끝이 저립니다. 저혈당이 발생하면 당분이 포함된 음료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단, 의식이 없을 때는 어떤 음식도 먹이지 말고 즉시 가까운 응급실로 옮겨야 합니다. 저혈당은 갑작스러운 의식 상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혈당이 가장 잘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면 인슐린이나 혈당약 양의 용량이 너무 많은 경우 또는 식사량이 모자랐거나 식사를 거를 경우, 구토나 설사가 심한 경우, 평소보다 너무 과한 운동을 했을 경우, 또 과음한 경우에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렸는지 유병률을 한번 볼게요. 왼쪽 슬라이드 보시면 30세 이상의 전체의 14%, 그러니까 10명 중에 뭐 한두 명 정도가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요. 65세 이상은 어떻습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당뇨의 원인을 한번 보면요. 당뇨도 뚜렷한 원인이 있진 않고 생활 습관이 안 좋거나 약물, 노화, 그다음에 고혈압 등의 대사성 질환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 과식, 비만,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운동이 부족할 때 당뇨가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직접 실습할 기회가 있겠지만 혈당 측정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측정 전에는 흐르는 물로 손을 씻고 건조한 다음 알콜솜으로 체열 부위를 소독하고 건조합니다. 알콜솜을 닦고 나서 알콜솜이 날아간 이후에 혈당을 측정하는 게 좋고요. 체열할 손을 약 10초에서 15초 동안 심장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서 피가 좀 잘 통하게 하고요. 반대편 손으로 어깨에서 손가락 끝으로 쓸어내리면서 압박을 주어서 피가 모이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에 따라서 손끝을 니들로 체열찜으로 찔러도 피가 잘 안 나오는 분들은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손가락 가장자리를 체열찜으로 찔러 피가 충분히 나오도록 손끝을 살짝 누르는데요. 중간보다는 가장자리가 체열찜으로 찔렀을 때 감각이 좀 둔해서 어 체열당하는 분이 덜 아픕니다. 그리고 시험지 반응 부위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떨어뜨리고요.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 식후 혈당의 변화를 볼게요. 아까 당뇨의 진단에서 기준치가 공복과 그리고 식후 2시간이 있었죠. 우리 몸에서는 아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혈당이 움직이도록 인슐린이나 다른 것들이 잘 조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식후에 우리가 공복 혈당이 100 이하로 낮아져 있다가 밥을 먹으면 140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나오면서 혈당이 다시 내려갔다가 또 배가 고파지면 다시 먹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도와 같은 그런 부드러운 파도 곡선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인의 그 음식 섭취 후의 체내 혈당의 변화입니다. 당뇨병의 관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상시 혈당을 측정해서 수첩에 기록하고 식사와 운동량 또는 몸의 상태를 함께 기록하면 좋은데요. 이러면 자기가 어떨 때 혈당이 올라가고 어떨 때는 내려가고 그리고
만약에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갔을 때 혈당의 추이를 보고 혈당량을 늘리거나 줄일 타이밍을 잡게 되는데 이 자가혈당 측정 수첩의 기록이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측정 빈도는 개인의 상태를 고려해서 하루에 1번에서 3번 정도 측정을 하면 좋은데요. 측정 시간은 식사 전, 식사 2시간 후, 잠자기 전에 측정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에서도 그 당뇨병 등의 유병자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독려받았죠. 3차, 4차까지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9월에서 10월에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고, 폐렴의 예방접종을 받아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겠습니다.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것 자체로 몸에 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혈당이 높은 것이 오래 갔을 경우에 합병증으로 인해서 몸에 다양한 비가역적인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는 영향들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이렇게 고혈압이 있을 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병증들이 나타나는데 우선 잇몸 치아에서는 잇몸 질환, 붓고 피가 나거나 구취가 잘 생길 수 있고요. 온몸에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이나 관상동맥 질환, 심장 질환, 마비, 어지러움증, 흉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아지면요.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 운동할 때 악화되는 하지 통증이나 시리림이나 저림, 하지, 저림 같은 게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쥐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당뇨병성 족부병변이 나타나서 궤양이나 괴사가 나타날 경우에는 더 썩지 않도록 발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 혈당 관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력 저하나 시력 상실이 생기기 때문에 어, 혈당 측정이나 아니면은 모니터링이 무척 중요합니다.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이 생기는데요. 그럼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설 때 띵 하고 어지럽거나 위장질환, 소화불량, 구토, 구역, 변비, 설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비뇨생식기계의 성기능 장애나 배뇨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것이 당뇨병 오래 앓으면 심부전으로 해서 투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가는 혈관들에 어, 나쁜 영향을 미쳐서 뇌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당뇨병성 신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료나 부종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으로 발끝이 시리거나 저리거나 감각 저하나 통증들이 등으로 고생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급성합병증은 고혈당성 혼수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저혈당성 혼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합병증에는 혈관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것에는 뇌졸중, 심장질환, 말초혈관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미세혈관합병증에는 신증, 신부정증, 망막변증, 신경병증 등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질병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뇨병은 반드시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당뇨병의 치료 방법은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식사 조절과 운동 요법입니다. 혈당 조절과 합병 치료를 위해서 약물 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고혈압약, 이상 지질혈증약, 그리고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에서 식사 조절과 운동요법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혈당과 지질 농도, 혈압을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식사요법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혈당을 낮춥니다.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것은 조금의 인슐린이 나와도 몸에서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혈당이 혈관에서 근육이나 다른 쪽으로 가서 혈당이 낮춰지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운동의 효과는 한 번 하면 1일에서 3일간 지속되기 때문에 2, 3일마다 하는 것이 좋은데
하루에 3-40분간 일주일에 3에서 5회 혹은 주 150분 이상 하면 좋습니다. 거의 고혈압과 비슷하죠. 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OX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당뇨엔 흰쌀밥, 밀가루 음식은 좋지 않지만 신선한 과일은 많이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리는 걸까요? 네, 이건 X입니다. 신선한 과일은 적당히 먹어야 되고요. 과당도 혈당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은 적당히 먹어야 된다. 이지 많이 먹어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큰 사과는 반 개 정도 먹는 게 좋고요. 한꺼번에 먹는 것이 아니고 식사 후에 먹는 것도 아니고 식사 전에 샐러드 같은 채소를 먹고 난 후에 사과는 한 번에 4분의 1쪽 정도, 딸기는 2-3개 정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당뇨는 고혈압, 고지혈증과 별개의 질환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아까 말했듯이 대사성 질환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같이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X입니다. 세 번째 문제, 혈당 측정은 식전이 식후보다 더 정확하다. 아, 이거 좀 애매하죠? 어느 게 더 정확할까요? 이것은 X입니다. 혈당 측정은 식전에도 해야 되고 식후에도 해야 되고 어느 것이 정확한 게 없고 어떤 사람은 식전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식후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식전이 어쨌든 125 이상, 식후가 어쨌든 200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X입니다. 노년기 질환에서 가장 사람들이 걸리기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뇌졸중인데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질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암 같은 경우에는 걸리면 심각한 경우에는 죽게 되거나 그러는데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이런 것들로 해서 아주 불편하게 오래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뇌졸중이 사람들이 걸리기 물론 다른 질병도 걸리면 좋지 않지만 이 뇌졸중이 걸리면 상당히 괴로워진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뇌졸중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과거와 다르게 뇌졸중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안에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고 빨리 인지하고 병원에 빨리 갈 경우에는 예전보다 후유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뇌졸중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을 알고 계시면 어 돌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 후유증을 줄이는 데 상당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과거에는 중풍으로 불렸고요. 뇌졸중의 종류에는 혈관이 막히는 허혈 뇌졸중, 뇌경색, 출혈 뇌졸중, 뇌출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뇌졸중은 매우 응급을 요하는 질환입니다. 뇌 혈류 공급이 중단되면 빠른 시간 내에 뇌세포가 죽는데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증상을 잘 숙지해서 증상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뇌졸중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을 보여주는데요. 한쪽에 마비가 온다든지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든지 옆에 분이 보셨는데 의식이 흐려져서 자꾸 자려고 하거나 쓰러진다든지 또는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한쪽이 안 보이거나 양쪽이 안 보인다든지 하는 시각장애, 아주 심한 어지러움증, 심한 두통이 있을 때는 뇌졸중이 아닌가 생각하고 119를 부르셔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야겠습니다. 뇌졸중의 치료에 관해서 뇌졸중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이고요. 그렇지만 발생 초기에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하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던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서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뇌경색에
요즘에 뇌경색은 혈전용해제나 혈관 내시술 등 혈관 재개통 치료가 6시간 이내, 특히 3시간 이내에 되면 이상적인데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런 혈관 재개통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예방은 가장 좋은 치료가 철저한 예방인데요. 뇌졸중에 과거력이 있는 한번 뇌졸중이 걸린 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것을 조절을 잘하는 게 좋고요.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 같은 걸 복용을 예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을 잘 조절하고 담배를 끊고 그다음에 식이요법을 잘해서 비만을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뇌졸중의 생활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는 그런 자극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추운 곳에 갑자기 나가는 것을 피하고 특히 고혈압이나 비만한 고령자는 화장실, 목욕탕 등 급격한 기온 변화나 혈압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만을 예방하고 스트레스 해소, 불면 해소에 운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요. 스트레스 해소를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변비를 예방하고 배변 습관을 규칙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변비가 있으면 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주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뇌에 혈압이 올라가서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변 습관을 규칙적으로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좋고요. 혈압이 올라가지 않은 고혈압을 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덜 짜게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어서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아주 이것만은 걸리기 싫다는 질환 중에 하나가 치매죠. 이 치매는 본인이 힘들기보다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더더욱 자제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걸리지 않는 게 좋은데요. 한번 어떻게 하면 잘 걸리고 예방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치매의 주요한 증상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진압력 장애라고 하는 건 지금 이 계절이 어떤지, 여기가 어딘지, 나는 누군지, 내 아이들은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인데요. 그리고 성격 변화,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일으키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건망증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건망증은 지속적으로 심해지지 않지만 이 치매는 기억 상실이 지속적으로 정도와 빈도가 심해지면서 결국은 옷을 입거나 세수하거나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까지도 심화되게 됩니다. 치매란 무엇인가요? 오른쪽에 보면 치매란 이전에 비해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인지 기능이라는 것은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력 등 그리고 수리력, 숫자 계산하는 거 이런 것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 병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요.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 그다음에 기타 퇴행성 질환, 예를 들면 파킨슨 같은 뇌 퇴행성 질환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으로는 우울증이나 뇌염 등에 의해서 촉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의 초기 증상을 알아볼게요. 조금 전에 했던 말이나 질문을 되풀이한다. 이거는 밥 먹었어? 이걸 계속 되풀이할 경우에 배우자라든지 주위 분들이 그럼 아까 물어서 대답을 했는데 또 그걸 잊어버리고 방금 한 질문을 잊어버리고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전과 달리 날짜나 시간을 잘 모르고
평상시와 달리 표정이 무표정해지고 의욕이 없고 매사를 귀찮아하고 누가 돈을 훔쳐갔다거나 부인이 바람을 핀다는 등 이유 없는 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요리했던 거 몇십 년 동안 했던 것들을 잘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돈 계산에 문제가 있거나 성격의 변화가 있어서 아주 온화하던 사람이 화를 버럭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매 치료는 혈관성 치매는 약물 치료를 많이 하고요.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의 원인 질환 치료 외에 혈류순환 개선제, 뇌기능 개선제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의 약물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약물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알츠하이머 증상이 보인다고 하면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치매협회에서 나온 치매 예방 관리 10개명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오른쪽에 슬라이드에 보시면 손을 바쁘게 움직이자, 두 번째 머리를 쓰자, 책을 읽거나 숫자 계산을 해보거나 하는 것이죠. 3번 담배는 뇌를 태운다. 금연하자. 4번 과도한 음주는 금물. 5번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자. 6번 운동하자. 7번 사람과 만나고 어울리자. 사회활동을 많이 할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번 보건소 무료 검진을 받자. 치매 검진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치매 검진을 받다 보면 본인이 초기에 증상을 인지할 수 있고 그러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치료 관리는 꾸준히 하자. 이게 치매 예방 관리 10개명이었습니다. 제가 건강한 마을 한의원에서 일하기 전에 요양병원에서 약 8, 9년 정도 일하게 되었는데요. 요양병원에 와상 환자, 침상에서 본인의 의지로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환자들을 와상 환자라고 하는데요. 이 와상 환자들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낙상으로 고관절에 골절이 일어난 경우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침상에서만 죽을 때까지 누워서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골다공증은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골다공증은 골조송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위쪽에 정상인과 아래쪽에 골다공증 환자의 뼈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뼈에는 구멍이 있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이 구멍 사이사이에 하얀 조직들로 뼈가 꽉 차 있다고 본다면 골다공증 환자는 상당히 성글게 차 있죠. 육안적으로 보기에도. 그래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뼈가 이렇게 약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조금만 충격을 줘도 바스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골량의 형성과 나이에 따른 뼈의 감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골다공증도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죠. 그래서 최대 뼈의 양은 30대 때 가장 뼈가 튼튼하고요. 30대 이후에는 점점 내려오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 60대부터 골다공증, 골절의 역치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하의 뼈 양이면 골절이 잘 일어나는 그게 60대부터 해서 여성들은 골절이 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보시다시피 위에 파란 그래프는 남성인데요. 남성들은 골절 역치에 90대에 도달한다고 하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60대부터 골절 역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뼈 건강에 관해서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골다공증 환자에게서 골절이 가장 잘 발생되는 부위를 보면요. 한의원에도 많이 오시는데 주저앉거나 해서 척추뼈가 위에서 아래로 으스러져서 오는 압박성 골절, 척추 골절들이 많이 오고요. 손을 넘어지면서 짚어서 오는 손목 골절,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대퇴골 골절 등이 많이 나타납니다.
골다공증 골절 위험군을 알아볼게요. 아까 그 남성과 여성의 그래프 차이에서 보듯이 연령이 고령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그리고 몸이 마른 체질량 지수가 낮을수록, 그다음에 이전에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부모가 대퇴골 골절 병력이 있으면 자식에게도 대퇴골이나 골절 등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뼈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흡연을 하는 경우, 과음을 하는 경우,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경우 뼈가 약해지고요. 그리고 대퇴골 골밀도를 측정했을 때 그게 낮을 경우 골다공증이 생겨서 골절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에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칼슘 섭취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칼슘은 어디에 많은가 이걸 한 장의 사진으로 본다고 하면요. 시금치나 이런 과일, 치즈, 또 뼈째 먹는 생선, 아몬드, 콩이나 뭐 오렌지 뭐 이런 곳에도 요거트 이런 곳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 섭취를 지속적으로 주의해서 해주시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데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입니다. 칼슘은 50세 미만은 하루에 1000mg, 50세 이상 성인은 하루에 1200mg을 섭취를 권장하고요. 비타민 D 섭취를 하루에 800에서 1000 IU 복용을 권하는데요. 임상적으로 봤을 때 제가 3000 IU를 복용하고 피 검사로 비타민 D의 양을 보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3000에서 5000 IU 정도는 복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와서 어떤 영양제를 딱 하나만 먹는다면 어떤 걸 추천하겠느냐고 만약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비타민 D를 섭취하라고 권해 드립니다. 약국에 가시면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꼭 섭취를 안 하신다면 섭취를 하시기를 제가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주 3에서 5회를 하셔야 되고요. 넘어지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하루에 2~3회 섭취한다.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듯이 뼈째 먹는 생선이나 유제품이나 아니면은 채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몬드나 견과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섭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50세 미만은 하루 1000mg 칼슘, 50세 이상은 1200mg. 보통은 나이가 들면 음식도 그렇고 영양 권장량도 더 적어지지만 칼슘은 50세 이상은 더 많이 먹으라고 나오죠. 그래서 더 잘 챙겨 주셔야 되겠고요. 체내 칼슘을 배출하는 게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짜게 먹으면 몸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너무 짜지 않게 적당하게 소금 섭취해 주시고요. 뼈 세포 형성과 칼슘 흡수에 부정적인 알코올이나 흡연은 자제하시고 하루에 15분 이상 햇빛을 쬐어서 소장의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주시고요. 햇빛 쬐일 기회가 적으면 50세 이상은 성인은 하루에 800에서 1000 IU, 종합 비타민 한 알에 200에서 400 IU의 비타민 D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에 조정을 해서 부족한 걸 좀 더 채워주시면 좋겠고요. 골량을 높여주는 걷기나 줄넘기 등 체중 부하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1시간 이상 걷기 운동하면 골다공증에 따른 대퇴골 골절 위험을 1년에 6%씩이나 낮춘다고 해요. 그래서 주 1시간은 뭐 하루에 20분씩 걸어서 이제 한 주에 1시간 이상 걸어도 좋고요. 걷기가 정말 대퇴골 골절 위험을 많이 낮춘다는 말이죠. 그래서 걷기 운동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이 부족할 땐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생활 습관으로 골절 때문에 하루아침에 누워서 지내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겠지요. 네, 설명드렸듯이
와상 환자들 중에 낙상으로 인해서 와상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낙상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을 말합니다. 노년 생활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고요. 노인 낙상으로 인한 사망은 타 연령의 10배, 입원율은 8배라고 하니까 똑같이 넘어지더라도 중장년층이나 어린이들보다는 노인들이 훨씬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 낙상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미끄러운 바닥입니다. 화장실 바닥에 물이나 주방 바닥에 기름 같은 것에 의해서 미끄러져서 많이 넘어지고요. 침대에서 떨어져서 나타나는 낙상도 많고 그 이외에 뭐 미끄러운 도로나 빙판 도로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낙상의 위험 요인을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어두컴컴한 조명이나 미끄러운 욕조, 문지방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질병 요인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골다공증이 많은 여성일수록 부정맥이나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어지럽거나 해서 넘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낮은 시력이 나쁠 때 그리고 항경련제나 수면제, 안정제 등은 몸의 각성도를 낮추고 잠이 오거나 약간 멍하게 만든다는 소리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몸의 균형을 잡는 데 조금 저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적인 요인이 있고 예전에 잘 넘어진 사람 그다음에 비타민 D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낙상이 잘 일어날 수 있고요. 신경 근육 요인으로는 신경 질환이나 뭐 파킨슨 같은 경우에 잘 넘어질 수 있겠죠. 척추 변형이나 근력이 약한 경우에 낙상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낙상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행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중풍이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낙상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돌면 쓰러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4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 어지럽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 많은 약물을 처방받았을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께 이 중에서 증상이 나아지면 안 먹어도 되는 약을 빼달라고 하는 약물 종류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에 이상이 있거나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 물론 그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사람들이 잘 넘어지겠죠. 그리고 시력이 떨어져 있거나 집안에 낙상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집안이 정리가 안 돼서 어지럽거나 전등이 희미하거나 아니면은 지팡이나 목발 등의 크기나 형태가 맞지 않거나 공간들의 디자인 손상을 유발하도록 디자인된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낙상의 빈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 요인에 대한 노인 낙상의 발생 빈도는요. 이런 왼쪽에 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가지 중에 1개만 있을 경우에 8%지만 5개가 있을 경우에는 78%가 낙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에 어 원인 중에 피할 수 있는 원인들을 조금 신발을 잘 착용을 한다든지 시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안경으로 교정 시력을 높인다든지 집안의 낙상 위험을 줄인다든지 하면 낙상의 위험 빈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낙상의 손상 부위는 엉덩이뼈 골절, 그다음에 고관절, 넓적다리뼈 골절, 머리뼈 골절이나 안면 골절, 손목 부위 골절이나 옆으로 넘어져서 갈비뼈 등이나 허리뼈 손상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낙상의 예방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하기, 이렇게만 해도 낙상의 위험을 17%나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물 복용이 4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낙상의 위험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복용 약물을 의사에게 확인받고, 그래서 너무 많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고, 과음을 삼가하고, 시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잘 쓰도록 하고요. 집안 환경 안전하게 개선해서 미끄러운 바닥이나 이런 곳에 미끄럽지 않은 방지 처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초반 설명에서 노년기에 그 지적 능력이나 감수성 등이 변화가 온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우울증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일반 성인 우울증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노인 우울증의 주요 증상은 왼쪽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우울감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 호소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내과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위장약 같은 걸 먹는데 계속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노인 우울증의 경우 표면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다소 특징적이지 않아서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고요. 노인 우울증의 치료는 대부분 사회 심리적인 요인과 뇌의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므로 이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 2가지 요인의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 심리적 요인에 대한 개입은 주로 정신치료를 통해,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개입은 주로 약물 치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신체 질환이 우울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는 신체 질환의 치료 또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노화의 특징과 그리고 노년기에 잘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계속 설명드렸지만 질병에 한 번 질병이 오면 다시 원래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기는 무척 힘들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음 골다공증, 낙상 등에서도 여러 번 운동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노년기 운동의 효과를 한번 알아볼까요? 노년기의 운동의 효과는 조기 사망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대표적인 사망 원인인 심장병, 암, 그리고 다른 원인들에 의한 조기 사망, 평균 사망 연령보다 일찍 사망하는 거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생활 습관 개선 중 신체 활동만큼 사망률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없는데요. 일주일에 30분 이하의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일주일 동안 약 7시간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조기 사망 위험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 사람, 일주일 동안 약 7시간 움직인다는 건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는 소리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안 움직이는 사람에 비하면 조기 사망의 위험이 40%나 낮다는 얘기죠. 빨리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 운동의 효과를 보면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키고, 대사질환 감소시키고, 건강 체중을 유지시키고, 생활 기능 향상, 근골격 건강 증진시키고요. 암 발생도 감소시킨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만병통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십시다. 네, 운동을 하려고 보면 아니 내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너무 과한 운동은 또 아니야만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노년기 운동의 주의점을 한번 볼까요? 최대 심박동수의 40에서 50%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시작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막 숨이 차게 하지 말고 천천히 심장을 어
달구어서 천천히 걷기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좀 숨찬 운동으로 심장을 무리하지 않게 하란 소리고요. 적어도 10분 이상의 준비 운동을 실시해서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해라. 몸을 워밍업이라고 하는데요. 어 심한 운동을 하기 전에는 몸을 좀 데워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0분 이상의 준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좀 하고 운동을 해라. 그리고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켜라. 운동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에 1시간씩 난 만보를 걸을래. 만보를 걸으려면 1시간 반 이상은 걸어야 되죠. 그런 거를 갑자기 시작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나는 2,000보, 3,000보를 걷다가 그거를 일주일에 2번 했다가 3번 했다가 4번 했다가 또 5,000보로 올리고 그래서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 심장이 우리가 뛰거나 걷거나 이렇게 하면 좀 평소보다 빨리 뛰는데 그게 천천히 해서 원래 안정시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마무리 운동까지도 해 주는 것이 좋다. 갑자기 운동하다 멈추지 마라. 그리고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고 무리하지 마시라.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노화도 개별적으로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근력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70이라도 만보를 걸어도 거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000보만 걸어도 무릎이나 허리나 이런 곳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각각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이 좋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같이 낙상을 넘어지거나 골절을 일으킬 수 있는 운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게 구체적으로 좋은가 하면 유산소 운동을 예로 들면 걷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지 않은 춤을 추시거나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게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신체의 큰 근육들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움직여서 심장과 혈관을 더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라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무척 도움이 됩니다. 좀 전에 낙상의 위험 요인에서 약물이 4가지 이상일 때 낙상의 빈도를 높인다고 했었는데요. 노년기 약물 관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평균 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용하는 약물도 많은데 너무 많은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기 쉽다고 해요. 국내 65세 이상 노인 1명이 매일 평균 5.3종의 약물을 복용 중인데요. 매일 5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이 80%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이 늘어났지만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이 병원에서도 비슷한 걸 처방받고 저 병원에서도 비슷한 걸 처방받고 해서 중복 처방을 받아서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은 약물 대사 능력이 일반 소화 능력하고 똑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많이 복용할 경우 젊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기억력 장애, 인지기능 저하,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부상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복용하는 약물 개수가 8개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부작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복용하는 약물이 많다면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좋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기보다는 한 병원에서 내과적인 질환이나 아니면 통증 질환을 같이 총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본인이 불필요한 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약물을 복용하는지, 복용하는 약물을 이게 어떤 목적으로 복용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고요. 올바른 약을 올바른 양으로, 올바른 복용 형태로, 시간이 제대로 올바른 경로로 복용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약물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알고 드시는 것이 무척 중요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다양한 질환의 다양한 예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어 당뇨를 예방하는 것과
고혈압을 예방하는 것과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일까요?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그런 질환들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원리를 잘 알고 그것만 실천하다 보면 혈압 조절도 잘 되고, 당뇨가 있었다면 혈당 조절도 잘 되고, 그다음에 고지혈증도 조절이 잘 되고, 이런 방식으로 몸은 작동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자동차와는 다르게, 자동차는 한번 부서지면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몸은 상처가 나도 저절로 치유되는 아주 신비로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조건만 잘 맞춰주면 저절로 몸은 치유의 힘을 발휘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몸에서 치유가 잘 일어나는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당, 저체온, 저산소가 만병의 근원. 인체는 자연 치유 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방해하는 습관이 계속되면 질병이 발생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피가 맑아야 건강하고,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자 결과인 어혈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혈당을 낮추는 방법은 거꾸로 식사법이 있습니다. 혈당 피크 없는 식사법이라고 하는데요.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갑자기 확 높아지는 것을 혈당 피크라고 하는데요. 이걸 예방하는 식사법은 우선 섬유질을 함유한 채소나 당분 적은 과일을 먼저 먹고,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을 그 다음에 탄수화물, 즉 현미밥을 나중에, 그리고 견과류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밥 먹고 나서 반찬 먹는 거하고 조금 먹는 순서가 달라서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식후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다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꼭꼭 여러 번 씹어서 삼켜서 뇌에서 소화액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을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체온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름철 체온 관리가 일련 면역력을 좌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체온이 1도씩 올라갈 때는 백혈구 활동이 증가해서 면역력이 5배나 상승하고, 순환이 촉진되고, 근력이 증가하고, 골밀도가 증가하고, 자율신경의 조절이 잘 되고, 소화기관이 활발히 움직이고, 뇌의 혈행이 촉진되고, 체내 효소작용이 촉진돼서 혈당 조절이 잘 되고, 그리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피부 몸속 세포가 젊어진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만병통치니까 평소에 족욕이라든지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찬물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지근한 물로 드시거나 냉장고에 물을 넣고 드시지 않는 게 몸에는 좋고 냉증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좀 전에 만병의 근원이 무산소, 저산소라고 했는데요. 산소를 세포 속으로 많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오늘 강조했지만 운동이 답입니다. 식후 30분 정도 걷기, 일주에 5회 목표 정도로 운동을 하고, 짧은 근력 운동도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돼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잘 때 모든 문을 꼭 닫고 자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흡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잘 때는 문을 조금 열고 자는 것이 좋고, 바닥은 뜨겁게, 공기는 차갑게 해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은 스트레스에서 많이 비롯돼요. 그래서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불안이나 공포나 화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마음은 혈류를 지배하고, 대부분의 질병은 혈류에 의해서 좋아지거나 나빠지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을 좋아지게 하려면 우선 마음의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아야 하고요. 자신만의 스트레스 조절 방법,
또는 종교나 명상 등을 하거나 호흡 수련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나 행복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바깥의 요인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적인 습관에 의해서 바깥의 요인들을 해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쉽게 행복해지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바깥 일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으면 금방 지나가고 기쁜 일이 있으면 더 오래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일상생활에서 잊지 말 것을 한번 챙겨 볼게요.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더 잘 알게 되었지만 마스크, 손 씻기가 감기나 감염성 예방 질환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현미밥을 먹거나 아니면 콩을 넣거나 해서 탄수화물 양을 섭취량을 줄이시는 게 좋고요. 채소, 과일 많이 먹기, 그래서 과일은 적당히 먹기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염증이 잇몸의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 사용해서 치아 관리하기, 그다음에 규칙적인 검진, 혈압, 혈당 측정, 피 검사 등을 해주시면 병이 오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노년기의 만성 질환의 이해와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 더 많은 건강과 행복을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남을 돕는 그 마음과 그래서 남을 더 잘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노년기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의 이해에 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남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감과 건강함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공부를 하셨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건강에 아주 큰 도움과 행복을 줄 거라고 믿고요. 많은 응원과 지지와 사랑을 보냅니다. 이상 건강한 마을 한의원 원장 여러분의 주치의 이성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